그리움이라는 감정은 언제나 조용히 찾아옵니다. 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떠올렸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움은 마음의 어딘가 깊은 곳에서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실이 스스로 당겨지듯 일어나는 미세한 진동에 가깝습니다. 그 진동은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약하지만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내면 전체를 서서히 물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 감정을 누군가를 향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움이 가리키는 방향은 언제나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과 결핍을 인간 의지의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필요해서가 아니라 마음속 어떤 빈자리가 스스로를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는 순간 사실은 그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내 안에 비어있는 자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더 먼저 인식됩니다. 그 자리를 메우고 싶다는 의지가 곧 그리움의 형태를 빌려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움은 고통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결핍을 인식하는 순간 동시에 새로운 감각이 피어납니다. 그것은 고요와 슬픔이 뒤섞인 독특한 투명함입니다. 마치 무언가 잃어버린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이름 속에서만 드러나는 나의 본 모습을 비추는 거울처럼 작용하지요. 그래서 그리움은 때때로 아프지만 그 고통은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정직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해방에 가깝습니다. 이 서사는 바로 그 지점을 따라갈 것입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우리는 왜 더 깊은 고독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 고독이 어떻게 고요로 바뀌며 마침내 욕망의 파동이 멈춘 자리에 어떤 마음의 형태가 남는지, 이제 내면의 가장 어두운 방에 스스로 들어가는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움은 언제나 마음의 가장 조용한 틈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사건과 함께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아무 말도 건너지 않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처럼 모습을 드러냅니다. 처음에 그 진동은 너무 약해서 의식이 알아채지 못할 정도지만 바로 그 미약함이 그리움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감정은 대개 강렬함으로 우리를 흔들지만 그리움은 그 반대입니다. 거의 존재하지 않는 듯 다가오지만 일단 느껴지기 시작하면 마음 깊은 곳을 천천히 파고듭니다. 어떤 날은 순간적으로 공기가 달라진 듯 느껴지고 그 미세한 변화가 가슴 한 곳을 건드리며 흐릿한 파동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그 파동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지만 그 짧은 떨림이 바로 그리움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감정은 의식이 그 이름을 붙이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움 역시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기 훨씬 전부터 조용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식이 그 흔들림의 실체를 포착하면 우리는 비로소 그립다는 말을 마음속에서 꺼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의 그리움은 아직 누군가를 향한 갈망의 형태를 띠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근원적인 자리에서 태어납니다. 그리움은 특정한 인물이나 기억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은 어떤 것이 스스로를 자각할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 감정을 타인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여기기 쉽지만 차분히 들여다보면 그 감정이 먼저 가리키는 방향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그리움이 시작되는 순간 마음은 자신 안에 난 작은 틈을 보고 놀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 틈을 메우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조용하게 일어서고 그 의지가 감정의 형태를 띠어 퍼져나가는 것이 곧 그리움입니다. 그 진동을 인식하게 되면 마음속 풍경도 변합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묵직함이 흉곽 안쪽에 자리 잡고
깊은 숨을 들이쉬어도 닿지 않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은 불편함과 함께 묘한 부드러움을 품고 있어 고통과 평온이 동시에 스며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인간의 감정은 종종 양가적이지만 그리움만큼 명확히 두 감정을 함께 데리고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픈데 고요하고 불안한데 따뜻하며 결핍인데 동시에 충만함을 품은 이 복합적인 구조가 바로 그리움이라는 감정의 독특함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유로 보자면 그리움은 의지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에 가장 가까운 감정입니다. 결핍을 인식한다는 것은 이미 의지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우리는 그 결핍을 외부의 인물로 설명하지만 실은 마음 안의 어느 빈자리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것일 뿐입니다. 그리움은 타인을 향한 감정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뿌리는 언제나 내면의 결여에 대한 깨달음에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타인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뚜렷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 진동을 거부하려 하면 감정은 더욱 짙어지고 마주하려 하면 그 실체가 조금씩 옅어집니다. 그리움은 억누를수록 날카로워지고 조용히 들어줄수록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성질은 그리움이 고통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나타나는 신호임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무엇인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혹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고자 그리움은 스스로를 흔들어 우리를 두드립니다. 그리움의 첫 진동을 정확히 들은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진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부재의 슬픔이 아니라 감정의 근원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의지의 속삭임입니다. 마음이 이 진동을 인정하게 되면 그리움은 한층 더 깊은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감정이 일으켜 세운 빈자리의 정체를 향해 서서히 발걸음을 옮길 차례입니다. 그리움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연스레 그 감정의 근원을 찾으려 합니다. 누구 때문인지, 어떤 기억 때문인지, 무슨 사건이 단초가 되었는지 따져보며 감정을 설명하려 들지요. 하지만 그리움은 그런 방식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리움의 중심에는 특정한 인물도 상황도 장면도 없습니다. 그 중심을 향해 다가가면 갈수록 오히려 텅 빈 공간만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묻습니다. 이 빈자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를 의지가 잠시 머무는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마음속 모든 움직임은 의지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과정이며 감정 역시 그 의지의 그림자라고 말했지요. 그리움이 일어나는 자리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 감정을 타인을 향한 움직임으로 이해하지만 사실 그 움직임이 자라나는 곳은 타인이 아니라 나의 내면입니다. 그 빈자리는 외부에서 뚫린 구멍이 아니라 원래부터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던 틈입니다. 다만 평소에는 다른 감정이나 욕망 혹은 일상의 분주함이 그 틈을 가리고 있을 뿐이지요. 그리움이 번지는 순간은 이 가려져 있던 틈이 스스로를 다시 드러내려는 때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움은 종종 잃었다는 감각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상실감은 실제의 상실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결핍이 의식 위로 떠오른 증거입니다. 드러나지 않았던 공간이 빛을 받으면 그림자가 생기듯 마음속 빈자리도 그리움이라는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그 그림자를 좇다 보면 결국 우리는 아주 오래도록 보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 구조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빈자리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형태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간이라기보다 감각의 부재에 가깝습니다.
무엇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는 인식, 그 인식이 만들어내는 얇은 허무의 막. 간혹 사람들은 이 허무를 고독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슬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두 단어로도 정확히 정의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어딘가 닿지 않는 느낌, 조금 미끄러져 있는 듯한 감각, 의지가 잠시 공중에 떠 있는 상태 같은 묘사만이 이 빈자리의 성질에 어렴풋이 닿을 뿐입니다. 이 빈자리를 바라볼 때 가장 혼란스러운 점은 그리움이 어쩐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밖을 향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떠올리고 그 사람이 나의 이 빈자리를 채워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식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마음의 착각입니다. 감정이 외부 대상을 빌려 자기를 설명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결국 마음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드러난 나 자신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움의 실체가 외부가 아니라 내부라는 점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쩐지 깊은 정적 속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정적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이 빈자리는 고통을 일으키는 동시에 묘한 평온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이 모순된 성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빈자리가 가져다주는 고통은 결핍의 통증에서 비롯되지만 그 평온은 마음이 더 이상 무엇을 붙잡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옵니다. 그리움은 결핍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그 결핍을 통해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붙잡고 있던 대상이 사라졌을 때 드러나는 가벼움, 그 가벼움이 고독의 불편함과 함께 섞여 묘한 투명함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빈자리가 지닌 독특한 균형입니다. 이 빈자리를 들여다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공간을 외면하거나 다른 감정으로 덮어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그 회피는 빈자리를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움의 고통은 사실 그 빈자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기는 고통입니다. 마음이 그 공간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리움은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되살아납니다. 반대로 그 빈자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용기를 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그 공간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평온의 가능성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첫 번째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하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타인이 사라진 뒤 드러난 나의 빈자리라는 사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있는 그대로 응시할 때 우리는 그리움의 고통을 조금씩 벗어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마음 즉 욕망의 진동이 어떻게 그리움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지를 깊이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움이 마음 한가운데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감정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리움은 단순히 누군가를 향한 감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표면 아래에서 욕망의 가장 원초적인 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외부의 누군가를 떠올리지만 그 떠오름의 중심에는 언제나 원하고 있다는 마음의 움직임이 숨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욕망은 고통의 기원입니다. 욕망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이미 결핍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핍의 자각은 곧 고통의 시작이지요. 그런데 그리움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욕망이 드러나는 방식은 좀 더 은밀하고 섬세합니다. 그 욕망은 갖고 싶다는 강렬한 추진력이 아니라 이미 잃은 것 같다는 느낌을 되돌리고 싶어하는 아주 잔잔한 끌림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손끝으로 무언가를 더듬어 찾으려는 움직임처럼 욕망은 고요하고 조용하게 마음 전체에 스며듭니다.
이때 마음은 스스로에게 거의 들키지 않는 형태로 갈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움 속에서 떠오르는 얼굴, 목소리, 풍경, 어느 계절의 온도 같은 것들은 사실 대상이 아니라 욕망이 만들어낸 상징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떠올릴 때 한때 마음속에서 느껴지던 충만함, 안정됨, 혹은 채워져 있다는 감각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누군가를 원한다기보다 그 사람이 있을 때 느껴졌던 마음의 상태를 욕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태는 본래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순간 내 마음 안에서 만들어졌을 뿐이며 그 사람은 단지 그 상태를 드러내는 계기였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그리움이라는 감정에 숨겨진 욕망의 실체가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대상을 원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나의 일부를 돌려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욕망은 고통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난폭하거나 격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지속적이며 아주 얇은 막처럼 마음을 감싸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마음은 그 얇은 막을 통해 외부 세계를 바라보며 무엇을 보든 그 막에 닿아 왜곡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움이 깊어질수록 세상의 소리가 조금 멀어지고 풍경이 약간 바래 보이며 사람들의 움직임이 자신과는 무관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욕망의 막이 의식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욕망을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욕망은 마치 마음속에서 울리는 경종과 같습니다. 내면이 스스로 균열을 감지했다는 신호이며 그 균열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움 속에서 욕망을 발견하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입니다. 욕망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리움은 끊임없이 되살아나고 마음은 반복되는 결핍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욕망을 알아차리는 순간입니다. 자각이 일어나면 마음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불분명하고 흐릿하던 감정의 덩어리가 조금씩 분해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무엇이 상실감인지, 무엇이 갈망인지, 무엇이 단순한 기억의 자녀인지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이 분별은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더 투명하게 만듭니다. 고통이 투명해지면 마음은 그 고통이 자신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려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변화는 매우 미세하지만 결정적입니다. 욕망은 마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거센 감정이지만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 욕망은 더 이상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마치 흐릿하던 그림자를 직시하면 윤곽이 드러나면서 그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처럼 욕망을 바라본다는 행위 자체가 마음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3장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정말로 그리워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즉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는 이 질문이 그리움의 정수를 드러냅니다. 그리움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그 타인을 통해 잠시나마 느낄 수 있었던 나의 고요, 나의 충만함, 나의 평정입니다. 욕망을 직시하는 이 첫 단계가 끝난 지금 우리는 다음 장에서 그리움이 어떻게 부재와 고요의 역설로 이어지는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움의 한가운데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늘 무언가를 잃었다고 느낍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비어 있고 손에 쥐려는 순간마다 그 빈자리가 더욱 넓어지는 듯한 허무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 허무는 단순한 상실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허무는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는 출발점입니다. 바로 여기서 쇼펜하우어적 사유의 핵심인 부재의 역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이 사라지면 마음이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난 순간 그 공백이 고통을 일으키는 동시에 그 공백을 감싸는 기묘한 고요가 함께 찾아옵니다. 마치 소음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들리는 미세한 바람소리처럼 부재는 마음이 스스로를 듣기 시작하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입니다. 그리움이 깊어지면 우리는 어떤 움직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붙잡을 수도 되돌릴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은 마치 한 줄기의 긴 숨처럼 길게 늘어져 그 끝에서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이 내려앉음이 바로 고요의 시작입니다. 그리움이 만든 빈자리는 처음에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허전하지만 그 허전함이 일정 시간을 지나면 마음은 그 빈 공간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임은 체념이 아니라 저항이 멈춘 상태입니다. 저항이 멈추면 비로소 고요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근원이 원함이라고 보았습니다. 원함이 멈추는 순간 고통 역시 멈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재는 무엇을 가져오는가? 부재는 욕망을 충족시키지는 않지만 욕망의 움직임을 멈추게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원하는 대상을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이 완전히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붙잡을 대상이 사라지는 순간 욕망은 방향을 잃고 스스로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고요가 찾아옵니다. 이 고요는 처음에는 낯섭니다. 고독과 고요가 겹쳐지면 마치 깊은 물속에서 혼자 떠 있는 듯한 무중력감이 찾아오지요. 하지만 그 무중력감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느슨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움이 마음을 조여왔다면 고요는 그 조임을 천천히 풀어냅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나는 이 감정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구나. 부재는 이름을 의미하지만 이름은 또한 지니고 있던 것에서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럼으로써 마음은 처음으로 자유를 맛봅니다. 지키려는 마음, 되돌리려는 마음, 붙잡으려는 마음 모두가 사라지는 순간 마음은 자신이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움은 부재를 통해 고요를 만들고 고요를 통해 마음의 무게를 덜어냅니다. 이 과정은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고 마음이 더 이상 저항할 힘을 버리지 못하는 순간 조용히 찾아옵니다. 인간은 흔히 이 상태를 폭이라고 부르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이것은 높고 단단한 의미를 지닌 해방입니다. 원함이 멈추고 욕망이 힘을 잃고 감정이 더 이상 방향을 찾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고요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낍니다. 이 고요는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공허해 보이지만 실은 긴장과 불안이 모두 흩어진 뒤 남는 맑은 의식의 표면입니다. 그 표면에 마음이 가만히 머물면 그리움이 가져왔던 고통과 혼란이 희미한 배경음처럼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리움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고 나는 무언가에 속박되지 않은 채 잠시 멈추어 서 있게 됩니다. 부재의 고요는 선물처럼 찾아옵니다. 그 선물은 고통이 끝났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나를 더 이상 휘두르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부재는 나를 텅 비게 만들지만 그 텅 빔 덕분에 마음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이 고요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그리움이 남긴 흔적을 차분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리움이 어떻게 기억을 재구성하고 감정의 흐름을 되돌리며 우리의 의식을 흔드는지에 대해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움이 일정한 고요 속에 가라앉기 시작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장면을 꺼내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은 언제나 과거의 무대 위에서 조용히 정지해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움이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색으로 칠해지고 새로운 감정으로 윤곽을 얻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결코 고정된 형태가 아니며 그리움이 깊어질수록 기억 또한 그리움의 온도에 맞게 변형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식을 늘 의지의 연출물이라 보았습니다. 기억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장면은 사실 그 순간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오늘의 마음이 새롭게 그려낸 회상입니다. 그리움이 짙을 때 떠오르는 기억은 과거 그 자체가 아니라 현재의 결핍이 덧칠한 이미지인 것이지요. 기억이 조용히 떠오를 때 그것은 종종 빛으로 시작됩니다. 한때 따뜻했던 순간들이 흐릿하게 재생되며 그 장면은 실제보다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마음은 그 빛을 통해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혹은 잃었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억은 의식의 틀에 맞춰 점점 더 정교해지고 때로는 실제보다 아름답거나 때로는 실제보다 더 날카롭게 변합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은 과거보다 현재를 더 많이 말해준다는 점입니다. 기억의 온도는 과거가 아니라 이번 순간의 마음 상태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뜻한 기억도 그리움 속에서는 애틋함으로 바뀌고 평범했던 순간들도 결핍을 비춘 거울처럼 반짝이는 장면이 됩니다. 이러한 재구성은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움직임입니다. 인간은 기억을 통해 과거를 보는 것 같지만 실은 기억을 통해 현재의 자신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은 그리움을 더 키우기도 합니다. 따뜻했던 순간의 그림자가 의식 위를 스치면 그 그림자는 다시 욕망의 잔부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미 가라앉아 있던 그리움이 다시 미세하게 흔들리고 마음은 그 장면을 손끝으로 더듬듯 붙잡아 보려 합니다. 하지만 붙잡으려는 순간 기억은 먼지처럼 흩어집니다. 기억은 실제가 아니라 의식이 만들어낸 표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또 하나의 역설을 마주합니다. 기억을 붙잡을수록 기억은 멀어진다. 이는 마치 고요한 물 위에 손을 담그는 순간 물결이 번져 주변을 흐리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 역시 조용히 바라볼 때는 선명하게 떠오르지만 소유하려 할 때는 즉시 형태를 잃습니다. 그리움 속의 기억은 늘 이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면서 빼앗고, 보여주면서 흐리게 하고, 따뜻함을 건네면서 동시에 허물을 남기고. 하지만 이러한 기억의 양가성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양가성 덕분에 마음은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찾습니다. 기억이 너무 선명하다면 그리움은 더 깊어져 고통이 되고 반대로 기억이 완전히 흐려진다면 그리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기억의 빛과 그림자가 함께 존재할 때 마음은 그리움과 고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기억은 그리움을 돕기도 하고 그리움을 해체하기도 하는 이중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의 부드러움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것의 따뜻함을 느끼고 기억의 왜곡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이미 과거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때 마음속에서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억이 감정의 무게를 완전히 결정하던 자리를 의식의 관찰이 서서히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억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기억을 바라보는 존재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움이 나를 흔들던 자리가 이제는 고요 속 관찰의 자리가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기억은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 깨달음은 다음 장으로 이어질 중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기억의 흐름을 통과한 마음은 이제 그리움이라는 감정 자체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 거리가 생기는 순간 마음은 그리움 너머에 있는 투명한 평정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움의 여러 결을 지나고 나면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감정의 잔해가 모두 사라져 생긴 공허함이 아니라 오랫동안 흔들리던 파동이 서서히 잦아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심연의 고요에 가깝습니다. 이 고요는 처음에는 다소 낯설 수 있습니다. 익숙하던 흔들림이 사라지면 마음은 잠시 방향을 잃은 듯 머뭇거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머뭇거림을 지나면 마음은 자신이 새로운 상태에 진입하고 있음을 조용히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마음의 움직임은 매우 미세하지만 분명합니다.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감정이 한 걸음 물러난 자리에서 존재합니다. 그리움은 예전처럼 앞에서 나를 끌어당기지 않고 멀리서 아주 희미한 흔적만 남긴 채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이전과 다릅니다. 감정이 나의 전부처럼 느껴지던 시기와 달리 지금의 마음은 감정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 있습니다. 그 간격이 마음을 한층 가볍게 만들고 감정이 나를 흔드는 방식에 대한 이해의 틈을 열어줍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고통은 대개 의지가 스스로를 밀어붙일 때 생깁니다. 그리움 역시 그러했습니다. 되돌리고 싶고 붙잡고 싶고 잃어버린 자리를 메우고 싶다는 마음이 감정의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마음은 더 이상 그 의지의 방향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깨닫습니다. 이 감정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단순한 인식은 의지를 멈추게 하고 멈춘 자리에는 고요가 아주 천천히 스며듭니다. 그 고요는 허무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무게를 내려놓은 뒤 비로소 느껴지는 가벼운 평정에 가깝습니다. 감정을 밀어내려 하지 않으면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상태, 기억을 붙잡지 않으면서도 기억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 욕망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욕망이 나를 움직이도록 두지 않는 거리감.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마음은 이전과는 다른 깊이를 갖게 됩니다. 이제 그리움은 더 이상 나를 휘두르는 힘이 아닙니다. 그리움은 단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으로 조용히 관찰될 뿐입니다. 어쩌면 여전히 가슴 한쪽에 미세한 진동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동이 나를 흔들지는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감정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나의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이 위치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움 속에서 고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의식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과정이었음을 이해하게 되고 결핍이라고 느꼈던 빈자리가 오히려 마음이 넓어지는 시작점이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납니다. 그리움이 나를 흔들던 시간은 괴로웠지만 그 시간 덕분에 마음은 한층 깊어졌습니다. 그러한 깨달음은 조용하지만 강하며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결국 남는 것은 소박한 한 가지입니다. 감정은 흐르고 나는 그 흐름을 바라볼 뿐이라는 사실. 그리움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나를 흔들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이미 그리움의 기원과 흐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해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도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움이 나를 흔들지 않는 날이 도착합니다. 그날 마음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나 자신과 한자리에 서 있습니다.